21세기는 바야흐로 무한 경쟁 시대. 지난 세기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국경의 갈등도 사라진 21세기는 오로지 경제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것이다. 나는 지금 휘황찬란한 조명이 번뜩이는 상해 번화가 그 한복판에 서 있다. 상해는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상징일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찍이 라이샤오가 말했던 대로 장보고는 해양 상업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무역왕. 장보고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한 이 시대, 우리 민족이 본받아야 할 단 한 사람의 역사적 인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1200년 전에 바다를 무대로 거대한 상업 제국을 건설했던 것일까? 또 어떤 경영 마인드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위대한 무역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현란하게 번뜩이는 상해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장보고의 경제활동을 추적했던 지난 2년여의 여정을 떠올렸다. 지금까지 나는 중국 운하변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을 추적해왔다. 장보고 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의 중추는 바로 이 운하변에 살고 있던 신라인들이었다. 이 신라인들을 조직해 관리한 사람은 장보고. 지금은 좁아 보이는 이 운하는 그러나 당나라 때에는 수도 장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물길이었다. 이 물길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 역시 장보고였다. 그런데 나는 이 운하에서 당나라 때의 배와 많은 도자기가 발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중국에서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 박물관에는 수많은 도자기들이 진열돼 있었다. 유물천국 중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은 도자기들이 진열돼 있는 회북 박물관에서 나는 뜻밖에도 수십 점의 고려 청자들을 발견했다.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제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고려자기는 다 합쳐도 20여 점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더욱 놀란 점은 이 많은 도자기가 모두 한 곳에서 발굴됐다는 사실이다. 발굴지는 회화와 황화를 남북으로 잇는 통제거라는 운하의 뻘밭. 장보고 시대 그 휘하의 신라인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물을 볼 수 있었다. 당나라 시대의 목선이었다. 1999년 5월 회화와 황하를 잇는 운하의 뻘밭에서 도로공사 중 발견된 이 목선은 박물관에서 봤던 자기들을 싣고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으로 가던 운반선이었던 것이다. 이 뱃길을 장악한 사람들도 장보고 휘하의 신라인들. 그렇다면 이 목선의 주인도 신라 사람들이었을까?
算到韩国去搞一次慈善。重新讲一遍。叫不有兴趣。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이 운하변에서 나오는 도자기를 몇 년간 개인적으로 수집했다는 인물을 만난 것이다. 그의 개인 사무실에는 운하변에서 수집했다는 도자기가 꽉 차 있었다. 신분상의 안전을 이유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던 박물관장은 그러나 막상 만났을 때는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양의 유물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것은 한 개인이 모은 것이라기보다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요정의 힘을 빌려서만 가능한 기적이었다. 특히 고려자기. 국보급 고려자기들 10여 점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아직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려자기들의 모습은 현실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我这是出土的全是隋唐大运河的出土文物。我认为隋唐大运河啊，在当时是唯一的一条国内通向长江海口的一条水路运输航线。为什么这样讲？在隋唐大运河从唐到宋，全国的瓷窑头、瓷器全部在这个发现。这就证明当时这个运河的运输繁华，瓷文化南北的交流。而且还发现了韩国瓷。这全是高丽瓷吗？全是高丽瓷。这个东西你们国家还没发现？有多少件？龙头、龙身，在你们博物馆还没发现。我现在在手里有150多件，就是南韩瓷。因为大家都觉得日本人对这个中国的瓷文化。 태북시에서 본 엄청난 양의 도자기는 그 지윤이 여부를 떠나 내가 장보고의 경제활동을 추적하는 시발점이 됐다. 경항 대운하. 이는 황하와 양자강을 잇는 수천 킬로미터의 대운하로 만약 이 운하가 없었다면 거대한 용 오늘의 중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운하 위에서 나는 장보고의 해상 루트, 특히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라믹 루트의 추적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장보고의 도자기 루트에 대한 추적의 시작은 바로 양주였다. 양주는 당나라 때 천하제일의 무역도시로 알려져 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이 양주에서도 고려자기가 출토됐다. 중국에서 고려자기가 출토되는 일은 희귀하기 때문에 양주시에서는 그 출토지마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있는데 양주에는 이런 기념비가 이곳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다. 당나라 때의 성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비현해 있는데 나는 그 박물관에서 역시 고려자기들의 파편을 볼 수 있었다. 중국 곳곳에서 고려자기가 출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나는 새로운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히게 됐다. 고려자기는 이름 그대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자기. 그렇다면 장보고가 한참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9세기 무렵 통일신라에는 과연 어떤 도자기가 유통되고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 월주요를 찾았다. 장보고 시대 최고의 도자기는 월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월주요 자기는 최고의 브랜드였다. 월주요에는 당나라 시대 가마터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다.
월주요에서 생산된 월주자기. 이는 당대 도자기의 최고봉으로 그 아름다움은 가히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 신의 솜씨라고 불리울 만큼 독창적인 것이었다.中当的晚期中当晚期应该是唐代，唐代晚唐，唐代晚唐是应该是药最多，产品最好，生产的数量也最大，运到外国去的，运到你韩国的，运到那个日本的，最远的地方呢，到埃及的，非洲的埃及的富士特的，你这些东西全部都有。 린스민 교수의 말처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바다를 건너 이집트까지 수출됐다던 월주자기. 가마터에는 도자기의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도자기의 파편들은 밑부분이 해를 중심으로 나이테처럼 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름하여 해무리굽 자기. 这个也可以，那这个也是完整的。这种的这个在那个张宝岗遗址里的出土是很多的。就韩国 린스민 교수의 설명은 내 귀를 찔렀다. 월주에서 나온 해무리굽은 바로 장보고 시대인 8세기에서 10세기에만 유행했던 월주자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었다. 장보고와 더불어 존재했던 해무리굽 자기. 就是说呢，张宝岗遗址里出土的这一种的器物，应该说是张宝岗从明州带过去的，它作为一种商品吧，那这个是一生的意思，对不对？后来到了南宋以后啊，到了北宋以后，韩国这个应该是高丽青瓷吧，已经烧得非常好了。 那么到了南宋以后，我们这个中国的于是这些大的官僚的这个墓葬里面，都出土了高丽青瓷。有的是这说明什么呢？高丽青瓷不单单出口，而且供应了我们中国的官僚。他也使用这个高丽青瓷。那个时候高丽青瓷等于越窑的青瓷是，应该都是叫做秘史瓷，天下第一。 就这么个的。 나는 번뜩이는 영감을 느꼈다. 만약 이런 해무리굽 자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시대 바다를 장악해했던 장보고 선단에 의해 유통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곧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로 출발했다. 장보고 무역의 최고의 전략 상품은 도자기였다. 과연 경주 국립박물관에는 월주에서 생산된 해무리굽 자기가 있었다. 장보고에 의해 당시 첨단 상품 중국 월주요 자기가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나는 대무역상으로서 장보고가 가졌던 막강한 기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 민첩한 기동성이야말로 경제활동의 기본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해무리굽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간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은 흥덕왕 비석에서 나온
조각난 비문의 파편을 통해서였다. 흥덕왕, 그는 장보고 때의 왕이 아닌가. 조각난 파편이라 전체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 중에 먼저 내 눈을 끌어당긴 것은 격식시계. 즉 격식을 따지지 않는 성품을 가졌다는 문구다. 그 다음 글자는 나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무역지 인간이란 글자였다. 전후의 문장이 사라져버려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무역지 인간이라는 말은 무역이야말로 인간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임을 강조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흥덕대왕의 비문에서 어째서 현대 경제 용어인 무역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나는 경주 교외에 있는 흥덕왕릉을 찾아가 보았다. 왕릉의 입구는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송림 사이에 흥덕왕 비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석을 떠받치는 거대한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만 남아있고 비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러나 거대한 비석은 60여 개의 파편으로 발견됐으며 그 조각 일부에서 무역지 인간이란 문장이 새겨진 파편이 나온 것이었다. 신라 42대 임금 흥덕대왕. 그는 신라 하대의 뛰어난 군주였다. 흥덕대왕릉은 두 개의 석인들이 호위하고 서 있었는데 나는 이 석상의 모습을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석인들의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비밀은 훗날 상세히 밝혀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흥덕대왕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했던 장본인이 아니었던가. 지금껏 우리는 막연히 장보고가 자신의 의지로 청해진 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이다. 쇠퇴에 가는 신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 입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 흥덕대왕의 강력한 개혁 의지와 장보고의 경제적 야망이 합쳐진 것이 바로 청해진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보고는 흥덕대왕이 선택한 무역지 인간인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흥덕대왕이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흥덕대왕 3년 4월 장보고가 왕을 배하라니 왕은 병졸 10,000명으로 청해를 진숙해 했다. 지금 저쪽에 이제 가면 그게 이제 흥덕대왕이 장보고로 하여금 진숙해 했던 청해진의 본영이 있는 곳은 전라남도 완도 앞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장도. 장보고가 청해진의 본영을 장도로 삼았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장보고가 완도 출신이며 따라서 자신의 고향에 진을 설치했다고 보는 견해가 정설로 돼 있다. 심이 좀 살아 있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저희들이 일부 한 크렌치를 넣어서 깊이를 확인해 보니까 밑에는 촘촘히 붙어가지고, 네, 아주 촘촘하게 박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존과학실에서 이제 또 슈퍼틴을 확인한 결과 이제 9세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그 연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은 거의 뭐 장보고 장군의 그 네 하고 맞는 걸로 추정을 하죠. 이 목청렬의 원목은 완도의 주산인 상황산에서 배운 소나무를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아마 외부로부터 어떤 뭐 적이 침범 못하도록 한 역할도 했을 거고, 또는 배를 저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을 거고, 용도는 아마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도의 본격적인 발굴은 1980년대 이후부터였다. 그런데 청해진의 본영이 장도일 것이라는 추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 섬 어디에서도 많은 군사들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물이 발견됐다. 이 우물의 깊이는 6m. 우리 고고학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로써 장도가 청해진의 중심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정설이 됐다. 장도에서는 많은 자기들의 파편이 출토됐는데 이 중에는 해무리굽 자기도 있었다. 해무리굽 자기가 이 장도에서 출토됨으로써 무역왕 장보고의 헤드쿼터임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렇죠. 방향마다 하나씩 코너 부분에. 그래서 이제 좀 동쪽하고 남쪽을 커버해주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고대 자리로서의 위치가. 성을 토성을 쭉 돌아가면서 보시면은 그 당시로서는 뭐 중요한 여기가 어쨌든 전초 기지. 네. 그러니까 청해진의 말하자면 일종의 핵심 센터, 이렇게 헤드쿼터로. 그렇죠. 그런 역할이 있죠. 헤드쿼터.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은 저쪽에 지금 오른쪽에 네. 지금 그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기가 이제 죽청리라 그래서 한뜰이라고. 예. 그러니까 소위 장보고 장군의 그 병력, 군사 훈련 하던 위치가 아마 지금 저쪽에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보통 이쪽은 이제 소위 그 상가, 무역, 객관들하고 장터, 네. 지금도 장터라고 그러거든요. 동해에서. 그다음에 상황산. 네. 인위적으로 만든 지역 같아요. 장도를 본영으로 한 상황산 일대 완도 바닷가. 이곳은 너무나 작아 망망대해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었다. 이곳은 세계로 가는 문이며 세계를 내려다보는 창이었다. 이곳은 세계 물류의 허브항이었으며 또한 장보고가 이룩했던 해양 상업 제국의 전진기지이자 총본영이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바다에는 많은 배가 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땅이 있다. 작은 해양국가 그리스가 지중해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헤로도투스의 말처럼 그리스가 바다에 많은 배를 가진 해양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장보고는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강력한 신라 선단을 거느린 바다의 제왕이었으며 이로써 우리들은 아버지의 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이 땅은 장보고가 이룩한 위대한 아버지의 땅인 것이다. 나는 청해진의 중심이었던 장도의 토성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장보고는 월주여 자기를 유통하는 무역을 통해 대상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그뿐일까? 도자기를 유통시키는 중개무역만으로 위대한 무역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은 뜻밖의 곳에서 명백히 풀리게 된다. 완도에서 가까운 강진. 이곳은 우리나라 도자기의 총본산이며 특히 전 세계가 감탄하는 고려 청자의 생산지인 것이다. 과연 강진 청자자료 박물관에는 자기의 총본산답게 도자기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자기들이 시대별로 전시돼 있었다. 그런데 초기 청자의 진열장을 보던 나는 그곳에서 내 눈을 의심할 만한 도자기 파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해무리굽 자기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중국에서 이런 그
해무리급이 네. 맹목적으로 이제 이쪽에 왔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선원들이 그쪽에 많이 내왕을 하면서 네. 이 토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이제 그 청자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자 하는 욕구분철이 있었을 것이고 네. 당시에 이제 그 완도와 강진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그 장보고의 보호를 받으면서 네. 이제 흙이 풍부하고 네. 땔감을 그에 쓰기 편리하고 네. 바닷길을 이용해서 수송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는 강진에다가 틀을 잡고 네. 여기에서 청자를 맨 처음 만들기 시작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장보고가 강진에서 월주의 기술과 도공들을 수입해 월주의 특산품인 해무리굽 자기를 만들었다는 하교관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예, 그 해무리급하고 예. 그 그 같은 유달리 이 영훈이 지역에서 이런 해무리굽이 많이 제작됐다는 것은 네. 중국의 월주요에 하고 무관하지는 않다는 거죠. 네. 생산 연대가. 예. 이런 것들이 뭐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때는 그 초기 청자 파편들이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나는 비오는 강가로 나가보았다. 과연 그의 말대로 강변에는 수많은 도자기의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그것은 모두 지금까지 내가 추적하던 해무리굽 자기들이었다. 그것을 발견한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다. 장보고는 단순히 월주자기를 운반하는 운송업으로 무역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도 월주자기에 버금가는 강진자기를 생산해냄으로써 마침내 무역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장보고는 중개무역상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며칠 뒤 일본으로 출발했다. 오늘날의 후쿠오카는 장보고 시대의 온갖 물자들이 직수입돼 들어오던 일본의 유일한 무역 창구. 지금도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큐슈 최고의 무역항이다. 지금은 폐허가 된 야구장에는 장보고 시대의 상인들과 사신들이 투숙하던 영빈관이 남아있다. 이 고로칸에는 발굴 조사를 할 때 나온 집터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자기 파편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또한 그 당시 일본으로 수입되던 각종 도자기가 완형으로 진열돼 있다. 고로칸에도 지금까지 내가 추적하던 해무리굽 자기가 있었다. 그뿐인가, 이슬람에서 온 채색 도기 파편들과 신라에서 만들어진 도기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었던 것이다.一番最初そのちゃんぽごのあたりが、ここの高炉館にやってきて一番最初商売を始めた人たちだ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ここはたくさんの中国の焼き物、もちろん仕上げの焼き物もありま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が入ってくるんですけども、一番最初中国の焼き物を持ってきたのはちゃんぽごあたりが唐の国に
白木棒っていうのを作って、その辺りで中継貿易をやってここに持ってきたんだろうと言われてます。 장보고가 가져온 당시 최고의 전략 상품이었던 도자기는 이곳의 귀족들에게는 최상의 사치품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자기는 귀족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의 도기와는 달리 음식을 오랫동안 뜨겁게 저장할 수 있었던 고급 식기인 자기의 등장은 일본 귀족들에게 음식 문화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そういうことで、だんだんその、貿易で、で当然ながらこう、豊かになってね、そういう富豪層が増えてきて、そしてそういったものが何て言うんですか、全体的に力を持つようになって、で日本でいういわゆる荘園といいますか、そういったものを持つようになって力を持ってきたと、そういうことにこれがつながっていくといいますか、一つの表れかなと、ところもありますね。これ、요코다 예언구간의 말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장보고가 가져온 도자기를 비롯한 신상품은 장원을 탄생시켰다. 장원은 무역을 통해 돈을 번 신흥 부유층들이 사들인 개인 영지. 이들은 이 사적인 영지 속에서 영주 노릇을 함으로써 일본 역사상 중세 봉건 사회로 넘어가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외 무역을 관장하던 관청의 이름은 다자이후. 일본에서는 이를 제2의 조정이라고 불렀으며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지닌 관청이었다. 장보고 시대 이곳에 태수를 지냈던 사람의 이름은 미야따마로. 나는 시립도서관에서 장보고와 깊은 연관을 맺었던 미야따마로의 파란만장한 행적을 찾을 수 있었다. 원래 교토의 귀족 출신이었던 미야따마로는 다자이후에 태수를 하는 동안 엄청난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 귀족으로서의 명예와 재물을 한꺼번에 거머쥐게 된 미야따마로는 태수를 그만둔 후에도 장보고 선단과 교역을 계속했다. 오사카는 교토로 들어가는 관문. 이곳은 미야따마로가 장보고 선단과의 교육을 통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저택이 있었다는 곳이다. 미야따마로는 장보고 선단으로부터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선금까지 주었던 재테크의 귀재. 그를 통해 장보고 선단이 가졌던 상인으로서의 신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宮田丸はですね、九州で活躍してましたですね。それが浪速にも基地を持ってる、それから京都平安京にも基地を持ってる、そうするとそこから浮かび上がってくるのはおそらく、白木、それからまあ北九州、瀬戸内海、浪速、それから平安京というですね、一連のこう流通ルートっていうのを彼が握っていた。でおそらく国内貿易と国際貿易を、セットにして、かなり手広く貿易をやって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が彼の富の源泉だろうと思うんですよ。でその彼の活躍の一つの拠点が浪速にあ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교토로 금이 환영한 미야따마로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 교토 시내에는 그의 혼을 모신 한 신사가 남아있다. 그러나 나는 그 신사에 들어섰을 때 왠지 섬찟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신사는
억울하게 죽은 인물들을 모시고 있는 신사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야타마로도 억울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었을까?この人は伝えによりますと筑前の神で辞めて、京都へ都へ帰ってるんですね。であと官職についてないんです。でそれがなぜかということが私も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時に謀反を企ててるという告げ口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があって、そして、これ西門府に左遷される。そして最後には伊豆の国まで流されて、そして、そこで終わったというふうな記録しか実は残ってないんです。ここ筑前、筑前、この辺も筑前になるからね。これでこの向こうは筑後。대외 무역 업무를 지휘하던 관청 다자이후. 그 다자이후의 태수였던 미야타마로. 그는 장보고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아 광활한 영지를 사들였다. 일본 역사상 최초로 장원의 단초를 제공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나 결국 미야타마로의 이러한 재물은 신관의 말처럼 또 다른 비극을 불러 조정의 모반을 꾀하다 이제 섬으로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미야타마로는 왜 모반을 꾀했을까? 아니, 과연 미야타마로는 모반을 꾀하다 이곳의 폐허처럼 비참하게 무너진 것일까? 아, 最近の日本の研究によりますと、実はその本屋の宮田丸はその謀反を企てたわけではなくて、その後彼は、後にその冤罪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わけですが、どうも藤原の北家、時の権力者がですね、やっぱり交易のどちらがイニシアチブを握るかということで、相当のつばぜり合いがあって、それが冤罪のもとになったんではないか。ですから中央の貴族が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専売権、新羅の承認が来れば先に買い付ける、そういうことが行われていたようにですね、京都に住む貴族たちが、そのようなそのいいものをいかにして獲得する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がもう820年代30年代にはあった。でそれがたまたま840年のそのような事件としてですね。 지금껏 나는 엔닌과 엔친을 통해 일본 불교에 끼친 장보고의 영향력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야타마로를 통해 일본 경제에 끼친 장보고 파워를 새로이 발견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면 일본 경제에서는 장보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흥미로운 것은 모든 일본 역사책들은 장보고의 이름을 우리와는 달리 보배보자와 노풀고자라는 한문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은 장보고를 보배로운 높은 사람, 즉 재물의 신으로 숭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미 엔닌의 유언에 따라 건립된 적산선언에서도 장보고를 재물의 신으로 추앙하고 있던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던가. 나라시에 있는 정창호는 천황가가 소장하고 있던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이곳에는 비단 옷감부터 붓과 같은 문구류 등 각종 호화로운 신라의 상품들이 소중히 보관돼 있다. 장보고도 주 수출 품목인 도자기를 비롯해 다양한 신라의 진품을 일본에 수출함으로써
그 당시 일본의 문명의 신세계를 펼쳐 보인 재물의 신이었던 것이다. 교토에 있는 교회는 일본의 고위 귀족과 천황과의 전통적 주거지. 장보고가 끼친 경제적 영향은 이곳에 살았던 고위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황실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장보고가 이처럼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전략 상품은 바로 도자기. 그 무렵 도자기는 오늘날의 전자제품처럼 당시의 첨단 기술 상품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해무리굽자기의 비밀을 통해 장보고의 무역 활동을 추적해왔다. 나는 월주에서 만든 자기가 한국, 일본 등 동양뿐 아니라 이집트와 같이 먼 서양에까지 수출됐다는 린스민 교수의 말을 떠올렸다. 동양과 서양의 무역 루트는 크게 둘로 나뉘어 하나는 대륙을 통한 비단길 실크로드와 바다를 통한 도자기길 즉 세라믹 로드로 나뉘어진다. 그렇다면 세라믹 로드를 따라가면 어딘가에 장보고의 생산품이기도 한 해무리굽 도자기가 있지 않을까. 인도네시아의 남쪽 족자카르타의 열대 우림 속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진 보로부드르 사원이 있다. 사방 20cm짜리 돌 100만 개를 접착제 없이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 사원은 높이가 42m에 이른다. 맨 아래 기단, 사면이 각 12m의 규모로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 부처의 일생을 5층 2,000개의 돌에 새겨놓았다. 섬세하게 부조된 부처와 보살, 인간 군상의 모습은 1만 명에 이르는데 석실 속에 앉아있는 부처의 모습은 경주에 있는 석굴암의 부처를 연상시켜 신라의 불교가 남방 불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해 한다. 조각 속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민족도 오래전부터 바다로 나아가던 해양 민족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로부드르 사원에 새겨진 배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바로 이 배를 타고 세라믹 로드를 통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수많은 자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과연 자카르타 국립박물관에는 도자기 전시관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도자기들이 소장돼 있었다. 각 나라로부터 수입했던 자기들만 전시된 진열장으로 다가가면서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과연 있을 것인가? 해무리굽 자기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 있었다. 그곳에도 해무리굽 자기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의 월주요 자기일까? 혹시 장보고가 강진에서 생산한 해무리굽 자기는 아닐까? 이렇게 중국, 청해진, 일본의 후쿠오카를 거쳐 장보고의 세라믹 루트를 추적해온 나는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팔렘방을 거쳐 인도양을 지나 아라비아 반도의 해양국가 오만의 소하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무역항 소하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신바드의 모험의 주인공 신바드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는 장보고 시대인 9세기의 유적이 남아있다. 온통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지대라 오래된 유적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천년 전 상인들의 집터와 우물의 흔적들이 최근 발견됐던 것이다. 바로 옆에는 이곳에서 출토됐던 유물만을 따로 전시한 박물관도 지어놓고 있었다. 그곳에도 역시 중국 도자기들이 많이 전시돼 있었는데 이는 그 무렵 도자기야말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품이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들이 그려놓은 대로 인도양을 거쳐 중국으로 이르는 세라믹 로드는 마침내 한반도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항로를 본 순간 내 가슴은 감동으로 물결치기 시작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의 인생을 바닷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소꿉놀이로 비교했다. 소하르의 바닷가 모래사장에도 예쁜 아라비아 소녀들이 모여서 타고르의 시처럼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조개 껍질을 주우며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몹시 수줍어해 악수하자고 내미는 손을 좀처럼 잡으려 하지 않는 소녀들과는 달리 나이가 10살쯤 되어 보이는 벌거벗은 소년들은 씩씩했다. 알리. 특히 자신의 이름을 알리라고 밝힌 소녀는 낯선 이방인 앞에서 자신의 솜씨를 자랑이라도 하듯 인도양의 푸른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높은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헤엄을 쳐나가기 시작했다. 인도양의 푸른 바다를 향해 헤엄쳐가는 소년의 모습을 보자 나는 문득 이 소하르가 탄생시킨 신바드의 모험이 떠올랐다. 빨리 좀 와요, 빨리. 그 배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러다 놓치겠어요. 아, 얘들아 좀 천천히 가자꾸라. 이 배?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럼 바로 이 배야. 이거?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바드의 모험은 소년 신바드가 배를 타고 인도양을 7번이나 항해하는 내용이다. 항해 중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면서 무역으로 최고의 부자가 된다는 모험담이다. 닻을 걷어 올려라!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인도양에서 무역을 통해 거부가 되는 신바드는 이곳 아라비아 상인들이 누구나 꿈꾸었던 이상향이었던 것이다. 신바드! 알리! 잠깐만 기다리게! 신바드! 전 오늘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바다 건너엔 바그다드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신기하고 멋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요. 전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싶어요. 하산에게 말 좀 전해주세요. 꼭 멋진 선물 많이 가지고 돌아오겠다고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너의 모험가 불끈불끈 용기가 용서 스친다. 세라믹 로드의 종착역은 터키의 이스탄불. 이곳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바다처럼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되는 분기점이다. 시내 광장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톨릭 성당인 성 소피아 사원과 이슬람 사원인 블루 모스크 사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또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들의 모습도 동양인 서양인이 혼혈되어 빚어낸 동서양의 걸작품인 것이다. 이스탄불에 있는 유명한 재래시장인 그랜드 바자르. 이곳에서 동서문물의 집산지답게 도자기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물품들이 활발하게 팔려나가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한눈에 나를 한국인으로 알아보았으며 다정하게 친구라고 불러주었다. 이는 한국 전쟁 때 피로 맺어졌던 혈맹 때문인가? 아니면 지난 월드컵 3, 4위전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우정 때문인가? 터키 왕조의 왕궁이었던 토카프. 그 박물관에도 역시 동서교역의 최고 전략 상품이었던 도자기 전시관이 있다. 중국에서 수입된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 중국 도자기 가운데는 분명히 고려에서 제작된 고려 청자가 있으리라고 추정했던 한 국내 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을 뿐. 비록 상표는 차이나라 할지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도자기는 분명 이곳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스포러스 해협. 작은 바다를 마주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다리를 하나 건너면 서양이 되고 돌아오면 그대로 동양이 되어버리는 이곳은 동서 문명이 만나는 곳이다. 또한 아시아의 내륙으로 출발하는 실크로드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국에서 시작된 세라믹 해양 로드의 종착점이기도 한 것이다. 이곳에 이르러 세라믹 해양 로드를 추적해온 나의 긴 여정은 일단 끝을 맺는다. 그러나 도자기는 먼 훗날 저 좁은 해협을 거쳐 유럽의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게 됐으니 이처럼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인 땅과 어머니인 바다의 탯줄로 연결된 하나의 지구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석양빛에 물든 바닷가에 앉아서 지난 여정을 회상해보았다. 도자기 루트의 추적을 통해 장보고가 어떻게 상업제국의 위대한 무역왕이 될 수 있었던가를 탐험한 긴 여정이었다. 장보고. 그는 선원들과 도공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한 경영인이며 변화 속에 뛰어든 미래인이다. 또한 그는 외국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재창조한 창의적 인간이며 국경을 초월한 세계인임을 나는 깨닫는다. 그렇다. 장보고야말로 21세기를 사는 우리 민족,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하는 단 한 사람의 무역지 인간,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